속보입니다. 2024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당시 우리는 뉴스로만 봤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망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한국 정보당국의 추산 속에 평양 한복판에는 새별거리라는 이름의 새 아파트 단지가 유가족들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 거리에 입주한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요구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최순덕입니다. 올해로 62살이 됐어요.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 성천강 근처에 있는 작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사실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또 목이 메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그래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제 아들 이야기를, 우리 철민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철민이요? 아이고, 그 아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철민이는 제가 28배 낳은 아들이에요. 외동이었어요. 남편이 탄광 일을 하다가 진폐증으로 철민이가 12살 때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저 혼자 철민이를 키웠습니다. 먹고 사는 건 장마당에 기댔어요. 장마당이라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북한에서는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나라에서 주는 배급은 이미 오래전에 끊겼고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날이 밝기 전에 좋은 자리를 맡아야 하거든요. 늦게 나가면 구석자리밖에 없고 구석자리면 손님이 적어요. 두부를 만들어서 보자기에 싸고 국수도 삶아서 단지에 담고 그걸 지게에 지고 장마당까지 걸어갔습니다. 겨울엔 어찌나 추운지 두부가 가는 길에 얼어버릴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게 있었어요. 단속이요. 장마당이라고 다 허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속반이 나오면 물건을 빼앗기기도 하고 벌금을 물기도 했어요. 그래서 눈치껏 살아야 했습니다. 단속반이 오면 보자기로 물건을 덮고 아무것도 없는 척하고 지나가면 다시 펼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쌀 1kg에 얼마냐고요? 그 시절엔 몇 달 만에 값이 2배로 뛰는 일도 있었어요. 오늘 산 쌀이 내일 오르면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보는 눈을 키워야 했어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장마당에서 오래 하다 보면 몸으로 익히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철민이가 있으니까 힘이 났어요. 그 아이가 어릴 때는 얼마나 씩씩했는지 모릅니다. 학교 다녀오면 제가 장마당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밥을 지어놓는 아이였어요. 어미가 고생하는 게 보기 싫었나 봐요. 엄마, 오늘 두부 많이 팔았어? 하고 물어보면서 국 한 그릇을 내밀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명절이 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설날이 오면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장마당에서 조금씩 아껴둔 돈으로 찹쌀을 사서 떡을 빚고 두부를 눌러서 두부전을 부치고 가능하면 고기 한 점이라도 구해서 국을 끓이려고 했어요. 고기가 귀한 시절이라 명절에나 구경할 수 있었거든요. 추석엔 송편을 빚었는데 솔잎을 깔고 찌면 그 향이 어찌나 좋은지. 철민이가 그 송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한 개 먹고 또 손을 내밀고 또 내밀고. 제가 이놈아 남겨야지 하면 씩 웃으면서 엄마 거는 내가 많이 빚어놨어 하더라고요. 그런 소소한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골목 이웃들과도 정이 깊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어렵다는 걸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넉넉한 날엔 옆집에 나눠주고 옆집이 나은 날엔 우리한테 뭔가를 가져다 줬어요. 말 안 해도 서로 챙기는 그런 사이였어요. 특히 박씨 아주머니네랑은 거의 한 식구처럼 지냈어요. 그 집 아들 영수랑 우리 철민이가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였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가난하지만 이웃이 있고 아들이 있고 명절이 있는 삶. 철민이가 고등중학교를 마치고 군대에 갈 나이가 됐을 때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자라면 다 군대를 가야 하잖아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입대 날짜가 잡히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들 보낼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군복은 부대에서 준다고 했지만 내복이라도 따뜻한 걸 사줘야겠다 싶어서
장마당에서 제일 두꺼운 내복을 골랐어요. 양말도 여러 켤레 챙기고 바느실도 넣어줬어요. 군대에서 오시해지면 꿰매 입으라고요. 이웃 어른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철민이한테 덕담을 해줬어요. 건강하게 복무하고 와라. 부모 생각하면서 잘 견뎌라. 제대하면 장가도 가야지. 박씨 아주머니는 계란을 몇 개 삶아 가져다 줬어요. 귀한 거였는데 그걸 받아서 철민이 가방에 넣어주면서 저는 울지 않으려고 정말 이를 악물었어요. 입대 전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철민이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자고 있는 아들 얼굴이 그렇게 어려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저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싶어서요. 입대 당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흰쌀밥에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쌀이 귀한 시절이라 평소엔 강냉이 밥을 먹었는데 그날만큼은 제대로 먹여보내고 싶었어요. 철민이가 밥을 다 먹고 나서 그러더군요. 엄마, 나 빨리 제대하고 돌아올게. 그때는 내가 엄마 먹여 살릴게. 그 말이 같이 앉아서 먹은 마지막 밥상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군대 간 뒤로도 가끔 편지가 왔어요. 잘 지내고 있다. 동료들이랑 잘 먹고 있다. 엄마 건강 잘 챙기라고. 그 짧은 편지 몇 줄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편지가 올 때마다 몇 번이고 다시 읽고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잠을 잤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평범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때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아들이 살아있고 편지가 오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군복을 입은 간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거든요. 그날따라 장마당이 유난히 일찍 파했어요. 가을 끝물이라 날이 일찍 어두워지는데 단속반이 오전부터 소문이 퍼지면서 장사꾼들이 하나둘 자리를 걷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별 수 없이 팔다 남은 두부를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싶어서 나가봤더니 군복을 입은 낯선 간부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40대쯤 됐을까요? 표정 하나 없이 딱딱하게 서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최철민 동무 어머니 되십니까? 네, 제가 그 어머니라고 했죠. 간부는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아주 공식적인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최철민 동무가 이번에 특별 선발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조국과 당을 위한 중요한 임무이니 가족 여러분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물었어요. 어디를 가는 겁니까? 무슨 임무입니까? 간부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보안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당을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게 끝이었어요. 더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간부는 서류 한 장을 내밀면서 여기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뭐가 적혀 있는지 제대로 읽을 틈도 없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동의서 같은 거였을 거예요. 아들을 어딘가로 보내는 것에 대한 동의서. 간부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어요. 특수임무, 보안사항, 당을 믿으라.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보내는 건지, 언제 돌아오는 건지, 위험한 건지 아닌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이튿날 아침 장마당에 나가보니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박씨 아주머니도 어젯밤에 똑같이 간부가 다녀갔다고 했거든요. 그 집 아들 영수도 차출 대상이었던 거예요. 우리 철민이 단짝 친구가요. 순떡씨, 도대체 어디 보내는 거래요? 박씨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도 모른다고 했죠. 아주머니도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 둘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장마당 한복판에서 손에 물건도 쥔 채로요. 북한에서는 그런 소문을 함부로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당에서 결정한 일을 의심하거나 수군거리면 큰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도 말을 못해요. 속으로만 사귀는 거죠. 그런데 며칠 뒤에 철민이한테서 짧은 전갈이 왔어요. 부대를 통해서 전달된 쪽지였는데 딱 2줄이었습니다. 엄마, 나 건강하게 잘 있어. 걱정하지 마. 다녀올게. 다녀올게. 어디를 다녀온다는 건지. 저는 그 쪽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이 쪽지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 제삿날 쓰려고 아껴두던 흰 봉투에 고이 넣어뒀어요. 그게 철민이 손글씨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있긴 했어요. 어딘가 먼 곳으로 군인들이 간다는 얘기, 외국 어딘가로 보내진다는 얘기. 하지만 저는 그 소문들을 애써 외면했어요. 설마 싶었거든요. 우리 철민이가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두부 팔아 키운 내 아들이 진짜 전쟁터에 간다고는 차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아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미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전에도 군 복무 중에 소식이 뜸할 때가 있었거든요. 부대 훈련이 있다든가 이동이 있다든가 하면 편지가 한두 달 끊길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냥 또 그런 식이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2달이 됐어요. 석 달이 됐어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2~3달에 한 번이라도 짧은 편지가 왔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대로 연락을 해봐도 훈련 중이라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 돌아왔고요. 어디 있냐고 물으면 또 그 말이었어요. 보안사항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북한에서 보안사항이라는 말 앞에서는 아무리 엄이라도 입을 닫아야 해요. 장마당에 나가도 집중이 안 됐어요. 두부를 팔면서도 자꾸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철민이는 밥은 먹고 있을까? 추위는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몸은 건강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손님이 두부값을 물어보는데 제가 멍하니 있으면 손님이 아주머니 괜찮아요? 하고 물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네, 괜찮아요 했죠. 괜찮지 않았는데 박씨 아주머니도 똑같은 처지였어요. 영수 소식도 감감무 소식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둘이 장마당에서 마주치면 말은 안 해도 눈빛만으로 다 알았어요. 당신네도 소식 없죠? 우리도 없어요. 그런 눈빛이요. 말로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눈으로만 했어요. 겨울이 왔어요. 청진의 겨울은 정말 매서워요. 성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차가운지 장마당에서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발이 감각이 없어질 정도예요. 저는 그 겨울을 아들 생각으로 버텼어요. 철민이는 지금 어디서 이 추위를 견디고 있을까? 내복은 충분히 챙겨줬는데 양말은 발이 안 시릴까? 그런 생각들이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낮에는 장마당 일이라도 있으니까 정신이 없는데 밤에 혼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밀려왔거든요. 잠이 안 와서 일어나 앉아있으면 베개 밑에 넣어둔 철민이 편지들을 꺼내서 읽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보내온 편지들, 마지막으로 온 그 짧은 쪽지까지 몇 번을 읽어도 또 읽게 됐어요. 그러다가 봄이 왔어요. 봄이 왔는데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쯤 되니까 장마당에서 들리는 소문들이 더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흘러들어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러시아 전쟁터에 우리 군인들이 갔다더라. 사상자가 많이 났다더라. 그런 말들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귓속말로 아무도 없는 데서 아주 조심스럽게. 저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게 사실이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우리 철민이가 전쟁터에 있다는 게, 사상자가 났다는 게, 그 말들이 우리 아들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대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간부가 혼자가 아니라 둘이 왔어요. 둘이서 나란히 서서 저를 바라보는데 그 표정이, 그 눈빛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최순덕 동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두 동강 냈어요. 간부 둘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얼른 자리를 권하고 물이라도 한 잔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간부 중에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너무 차분하게 말을 하니까요. 최철민 동무가 해외 군사작전 수행 중 장렬히 산화하였습니다. 산화. 그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죽었다는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장렬히 산화했다고. 마치 아주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털썩 내려앉았는데 그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철민이가 죽었다고요?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입을 벌리면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어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어디서요? 어디서 죽은 겁니까? 해외 군사작전 수행 중입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유골이라도. 유골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간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나이 많은 쪽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철민 동무는 임무 수행 중 시신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화하였습니다. 유골 수습은 어렵습니다. 시신을 수습할 수 없는 상황. 나중에 알게 됐어요. 원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군요. 시신도 남길 수 없는 자폭의 길을 서슴없이 택했다고요. 제 아들이 그런 상황에서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저는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느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박씨 아주머니가 와서 붙잡고 울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물을 가져다 줬고 누군가는 제 등을 쓸어줬어요. 근데 그게 다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철민이가 없어요. 그 사실이 머리로는 들어오는데 가슴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밥 다 됐어? 하고 부엌으로 들어올 것 같고 저녁에 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철민이인가 싶고 그런 게 한동안 계속됐어요. 며칠 뒤에 간부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서류를 들고 왔더군요. 최철민 동무는 조국을 위해 장렬히 싸우다 산화한 영웅입니다. 국가에서 최순덕 동무 가족을 영웅 가족으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해드릴 것입니다. 영웅 가족.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영웅이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영웅이라는 말이 아들을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유골이라도 돌려주는 것도 아닌데 그 훈장이 그 칭호가 내 아들 대신이 될 수 있냐고요. 하지만 북한에서 그런 말은 할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해요. 고개를 숙이고 당과 국가에 감사하다고 해야 해요. 내 아들이 영웅으로 인정받았으니 영광이라고 해야 해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속으로는 무너지면서 얼굴로는 고개를 숙이면서 그날 간부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베개 밑에 넣어뒀던 철민이 마지막 쪽지를 꺼냈어요. 엄마, 나 건강하게 잘 있어. 걱정하지 마. 다녀올게. 다녀온다고 했잖아요. 꼭 다녀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꼭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조용히. 북한에서는 슬퍼도 너무 크게 울면 안 되거든요. 영웅의 어미는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들 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영웅의 어미가 됐습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철민이 전사 통보를 받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장마당에 나가야 했어요. 슬프다고 누워있을 수가 없거든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두부를 만들고 보자기에 싸고 새벽에 나가서 자리를 잡고 몸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았어요. 손님이 말을 걸어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어요. 박씨 아주머니가 곁에서 많이 챙겨줬어요. 영수도 같은 작전에 나갔다가 다쳤다는 소식이 왔거든요. 죽지는 않았지만 크게 다쳤다고요. 아주머니도 저만큼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틈만 나면 우리 집에 와서 밥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간부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처럼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최순덕 동무 경사스러운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경사스러운 소식이라니.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소식 말고 내게 경사스러운 게 뭐가 있겠냐고.
간부가 말을 이었어요. 원수님의 특별한 배려로 해외 군사작전 참전 열사 유가족을 위한 새 거리가 평양에 조성됩니다. 거리 이름은 새별거리라고 하는데 우리 군인들의 별처럼 빛나는 위운을 기린다는 뜻입니다. 최순덕 동무도 참전 열사 유가족으로서 그곳에 입주하시게 됩니다. 평양.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평양이라고요? 북한에서 평양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은 핵심 계층만 살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함경도 사람이 평양에 산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평양에 새 아파트를 준다고 했어요. 간부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입주 확인서 같은 거였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을 잃고 받는 집이잖아요. 아들이 살아있으면 이런 집이 뭔 소용이냐고요. 청진 우리 집, 낡고 작아도 철민이랑 같이 살던 그 집이 100배 낫지 아들 없는 평양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원수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입주날이 됐어요. 짐을 쌀 게 별로 없었어요. 살림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챙겨야 할 게 하나 있었어요. 베개 밑에 넣어뒀던 철민이 편지들이요. 군대 가기 전에 온 편지들이랑 마지막 그 짧은 쪽지. 그걸 제일 먼저 가방에 넣었습니다. 청진을 떠나는 날 저는 골목을 한번 돌아봤어요. 철민이가 뛰어놀던 골목, 같이 명절 음식 나눠 먹던 이웃집들, 새벽마다 지게 지고 나서던 장마당 방향. 그 골목이 갑자기 너무 그리워졌어요. 낡고 좁고 가난한 동네였지만 거기에 내 삶이 다 있었거든요. 거기에 철민이가 있었거든요. 박씨 아주머니가 배웅을 나왔어요. 아주머니도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잘 가요, 순떡씨. 거기 가서 몸 건강히 있어요. 저는 아주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이 사람이랑 장마당에서 같이 웃고 울고 했는데 이제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평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청진거리가 지나가고 함경도 산들이 멀어지고 점점 낯선 풍경이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 아들을 잃고 고향을 떠나서 평양이라는 낯선 도시로. 새별거리. 별처럼 빛나는 위운을 기린다는 그 이름. 그 별이 내 아들이라면 저는 그 빛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새별거리 아파트는 정말 좋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들어갔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청진에서 살던 집이랑은 비교가 안 됐거든요. 방이 2개의 거실도 있고 부엌도 넓고 화장실도 안에 있었어요. 청진 집은 화장실이 밖에 있었거든요. 겨울에 밤중에 화장실 가려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창문으로 보이는 평양 거리도 낯설었어요. 넓은 도로, 깨끗한 건물들, 잘 차려입은 사람들. 제가 살던 청진하고는 딴 세상 같았어요. 그런데요.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도 밤에 혼자 누우면 너무 조용했어요. 청진 집은 골목 소리가 들리고 이웃집 소리가 들리고 그게 시끄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느낌이 났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새별거리에 입주한 유가족들은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이 같은 단지에 모여 살게 됐거든요. 처음엔 같은 처지끼리 모여 사니까 위로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마음도 나눌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 아들 이야기를, 남편 이야기를 함부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그런 말을 했다가는 큰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웃으면서 우리 아들이 조국을 위해 영광스럽게 싸웠다는 말만 했어요.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가끔 당에서 행사가 열렸어요. 유가족들을 모아놓고 표창을 주기도 하고 원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저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가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영웅 가족이니까요. 카메라 앞에서는 웃어야 했어요. 원수님이 유가족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국가가 얼마나 잘 보살펴주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울면 안 됐어요. 슬픈 표정을 지으면 안 됐어요.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는 표정을 지어야 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들 없는 집에서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카메라 앞에서 웃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그 웃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저 사람이 나인가 싶었어요. 어느 날은 옆집 아주머니가 조용히 저한테 왔어요. 그 집도 아들을 잃은 집이었어요.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순덕 씨, 우리 아들 사진 액자 어디다 뒀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되물었어요. 사진 액자요? 있잖아요. 표창 받을 때 줬던 거요. 나는 그게 안방에 있으면 잠을 못 자겠어서 다른 데 뒀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아주머니도 저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들 사진인데 보기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 사진이 놓인 맥락이, 그 사진이 뜻하는 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영웅의 어미로 전시되는 것 같은 느낌이요. 저도 사실 그 액자를 장롱 위에 올려뒀거든요. 매일 보기가 힘들어서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이 새별거리가 우리를 위한 곳인지 아니면 우리를 관리하기 위한 곳인지. 같은 단지에 사니까 서로 감시가 쉬웠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지 다 보이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불러냈어요. 카메라 앞에 세웠어요. 영웅 가족의 얼굴이 필요할 때마다요. 좋은 아파트를 줬어요.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게 해줬어요. 대신 우리는 항상 웃어야 했어요. 항상 감사해야 했어요. 항상 자랑스러워해야 했어요. 그게 조건이었어요. 말로 하진 않았지만 다들 알았어요. 저는 밤마다 철민이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낮에는 영웅의 어미였지만 밤에는 그냥 아들 잃은 엄마였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조용히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내 아들이 어디서 왜 죽었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는데 나는 그걸 알 권리가 없는 건가? 어미인데 그 질문이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떠나질 않았어요. 새별거리에서 산 지 몇 달이 지났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생활이었어요. 밥은 먹을 수 있었고 추위는 피할 수 있었고 아파트는 따뜻했어요. 청진에서 새벽마다 지게 지고 장마당 나가던 시절에 비하면 몸은 편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질 않았어요.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시신도 없다고 했는데 그럼 철민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건지. 이 넓은 세상 어딘가에 내 아들 흔적이 남아있을 텐데 그게 어디인지 나는 왜 알 수 없는 건지. 어느 날 행사가 또 열렸어요. 유가족들을 당 건물로 불러서 원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리였어요. 간부가 앞에 서서 읽어 내려갔어요.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영웅적으로 싸웠는지 조국이 그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추모의 벽을 만들고 전투위훈기념비를 세울 거라는 계획도 전달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기념비를 세운다고요. 추모의 벽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우리 철민이가 어디서 죽었는지는 왜 아직도 말을 못 해줍니까? 러시아에서 죽었다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죽었다고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어요. 그냥 속으로만 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집 아주머니가 나란히 걸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순떡 씨, 나 요즘 이상한 꿈을 꿔요. 우리 아들이 나오는데 어딘가 추운 데 있어요. 눈이 많이 쌓인 곳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비슷한 꿈을 꿨거든요. 철민이가 아주 낯선 곳에 있는 꿈.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꿈. 저를 보고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꿈. 우리 둘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주머니, 우리 아들들이 어디 있는지 진짜로 알고 싶지 않아요? 아주머니가 멈칫했어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고 싶죠. 근데 알 수 있겠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알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모른 채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새별거리 아파트를 줬어요. 표창을 줬어요. 기념비도 세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어미가 가장 알고 싶은 것, 내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만큼은 끝까지 말을 안 해줬어요. 왜일까요? 말해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러시아에 갔다고,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집을 주고, 표창을 주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겠죠. 입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뭔가를 저버리는 거예요. 받은 게 있으면 말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고마운 마음이 생기면 불만이 작아지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새별거리 창밖을 바라봤어요. 잘 닦인 평양거리, 깨끗한 가로등, 멀리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저한테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철민아, 엄마는 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하늘이 어떤 하늘이었는지, 내 옆에 누가 있었는지, 무서웠는지, 아팠는지. 엄마는 그게 알고 싶어. 기념비가 아니라 내 진실이 알고 싶어. 봄이 왔어요. 새별거리에도 봄이 왔어요. 단지 안에 심어놓은 나무들의 새잎이 돋아나고 화단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평양 봄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청진에서도 봄이면 진달래가 피었는데 여기 봄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봄이 와도 철민이는 오지 않았어요. 당연한 말이죠. 알고 있어요. 근데 봄이 되면 왠지 모르게 더 생각이 나요. 철민이가 어릴 때 봄이면 성천강둑에 나가서 같이 걷곤 했거든요. 버들가지 꺾어서 피리 불고 물에 돌 던지고 그런 게 생각나서요. 어느 날 아침 단지 관리 간부가 유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원수님께서 직접 유가족들을 만나러 오신다고 했어요. 집집마다 방문하신다고요. 단지가 발칵 뒤집혔어요. 원수님이 직접 오신다니까요. 다들 집을 청소하고 옷을 차려입고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서로 물어보고 그 며칠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몰라요. 저도 집을 깨끗이 치웠어요. 철민이 사진 액자도 잘 보이는 곳에 뒀어요. 장롱 위에 올려뒀던 걸 선반 위로 내렸어요. 원수님이 오셨어요. 카메라들이 따라왔어요. 기자들도 있었어요. 원수님이 유가족들 손을 잡고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집에도 오셨어요. 철민이 사진을 보시더니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어머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철민 동무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원수님. 카메라가 그 장면을 찍었어요. 나중에 그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이웃들이 알려줬어요. 원수님이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위로하시는 장면으로요. 저는 그 방송을 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고개를 숙이던 그 순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감사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손을 잡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철민이가 어디서 죽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그것 하나만 말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요. 물론 그 말은 못했죠. 그 뒤로도 행사는 계속됐어요. 표창 수여식, 추모 행사, 기념비 착공식. 우리는 그때마다 불려나가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카메라 앞에서 웃었어요.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하면서 한쪽에서는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 모든 게 왜 이렇게 크게 열리는 건지, 왜 이렇게 자주,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건지. 한국 정보당국에서는 이번 파병으로 죽고 다친 우리 군인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추산한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물론 북한에서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유가족들은 알아요. 우리 단지에만도 얼마나 많은 가족이 모여 있는지. 그 많은 죽음을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영웅으로 만들면 돼요. 집을 주고 표창을 주고 기념비를 세우고 원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죽음이 희생이 되고 희생이 영광이 되고 영광은 다음 파병을 위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여기 있어요. 달리 갈 곳이 없으니까요. 이미 청진 집도 없어졌고 장마당 자리도 없어졌고 박씨 아주머니도 여기 없으니까요.
이 아파트가, 이 새별거리가 이제 제 집이에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베란다에 나가서 평양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새별거리, 별처럼 빛나는 위운.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게 공허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있잖아요. 별은 사실 멀리서 보면 빛나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그냥 타오르는 불덩어리잖아요. 뜨겁고 아프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타버리는. 우리 철민이가 그랬어요. 멀리서 보면 영웅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그냥 24살짜리 아들이었어요. 강냉이밥 먹고 자라서 엄마 먹여 살리겠다던, 제대하면 장가가겠다던 그냥 평범한 내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저는 아직도 찾고 있어요. 기념비에서가 아니라, 추모의 벽에서가 아니라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철민아, 엄마는 여기 있어. 새별거리에 내 덕분에 생긴 이 집에 엄마는 여기 있어. 근데 엄마는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춥지는 않았는지, 아프지는 않았는지, 마지막 순간에 엄마 생각은 했는지, 엄마를 불렀는지, 아무도 그걸 말해주지 않아. 아무도 몰라. 아니면 알면서 말을 안 해주는 건지. 철민아, 엄마는 그게 제일 알고 싶어. 집도 필요 없고, 표창도 필요 없고, 기념비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마지막에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것 하나야. 새별거리는 지금도 평양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한국정보당국이 추산하는 북한군 사망 부상자는 수천 명. 하지만 북한은 그 숫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집을 줬습니다. 표창을 줬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보상인지, 입막음인지, 아니면 다음을 위한 준비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